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전북의 방문, 또 이춘석 국회의원을 향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정치무대 복귀는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거세죠.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 속에서 당원 중심과 노 컷오프를 경선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간 정치 토크, 민주당 신임 당대표 체제와 이춘석 의원의 사퇴, 또 조국 전 대표의 복귀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정치권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동영, 김윤덕 의원이 장관에 오르고 국회나 여권 내에서도 요직을 맡으면서 전북 정치가 다시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이춘석 의원이 대광법 같은 사안을 열심히 해왔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고 그만큼 전력을 잃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현안 해결에 더 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표가 사면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독주체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경쟁체제가 마련될 것 같아요. 좀 뻔한 선거에서 탈피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본선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원 모집 열기가 뜨거웠는데 신임보다는 조직력이 강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정치개혁이나 참신한 인물 모집 같은 방향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전북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경쟁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나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여권인 민주당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정두상 도당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월간 정치 토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경재 의원님, 네. 22대 국회 그리고 2025년 전북의 정치 지형을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으로 이루어진 10명의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 속에서 국가의 전략산업 속에 우리 전북이 궤를 함께하고 있는 모습,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국회와 정부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현 민주당 중심, 그 지지를 우리 또 도민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전 정권에서는 뭐 우리 인재들이 씨가 말랐다 이런 평가가 계속 이어왔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실 또 정부 부처 곳곳에 우리 전라북도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런 응원, 우호적인 어떤 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탄력들을 받을 사업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정과제 8월 13일 날 발표했는데 그 우선 이제 첫 작품이 얼마나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인지 이게 그냥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거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마 그런 인적 그 활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8월 13일 날 발표했지만 우리 전라북도에는 123개 국정 과제 중에서 22개가 전북 관련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뭐 전주권 광역 교통망이랄지 이걸 이제 대관급 통과에 그렇죠. 따른 이제 후속 그런 사업들이고 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관심을 모은 부분들이 새만금 관련 여러 가지 인프라랄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리백 산단 조성 이것도 지금 전남호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새만금에 들어올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현장에 와가지고
10월 30일 날일 겁니다. 아마 그때 새만금 재생에너지 메카를 맞습니다.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 와서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이걸 가동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아리백 산단이 조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해묵은 과제들이 제3금융 중심지랄지 공공의대랄지 이런 것들도 추동시켜 나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이춘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와 관련해서 이건 쉬운 문제다 어렵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차명계좌 의혹 뭐 그것이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상당히 우리 교통 광역 인프라랄지 또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첨단 과학 산업 이런 것들할지 이런 것들이 또 해묵은 과제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전북 정치권이 원팀을 바로 해가지고 예. 이것들 세부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추동해 나가는 것 그리고 정책화하고 예산 반영에 나간 것 이것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발휘하겠다 하는 거를 정치권이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과거에. 그렇죠. 네. 그러고는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각자 도서 해버리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과거 봤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만큼은 원팀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숙제를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정치인들이 일 좀 한다. 일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고 또 실적으로 옮겨야 되는 그 시점에서 전북의 정치의 기대 속에서 이재명 정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전북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라고 이제 그전 후보 예. 시절에 이재명 그 후보와 결합된 인사들이 우리 전북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성남 중심으로 한 세력 외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빨리 선언하고 옆에 가까이 가 있는 의원들이 존재했었고 또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광주 전남이 어떤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선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전북의 수도권을 제외하면 많이 존재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여들을 하면서 이재명 출범과 더불어서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청와대, 정부기관 다양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거와는 어떤 볼 수 없었던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도리어 우리가 광주 전남 지역 신문을 보면은 그 푸대점론이 막 거의 도배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전북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전북 발전의 어떤 대학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춘석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개교원들이 자기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권자, 국민에 대한 헌신성 이런 것들이 밑받침되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죠.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최근 정동영 의원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됐죠. 이제 통일부 장관보다도 이제 의원으로서 예, 어떤 예. 행보를 보면 아직 통일부 장관으로서 뭘 하고 있는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네. 그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자기 자신의 지역군 전주에서도 좀 나이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선거 시기 전에 많이 유포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청문회 과정의 모습을 보면 예. 아마 정동영 의원 인생의 가장 인기가 지금 높은 시기가 아닌가. 절정이 정도로 있구나. 청문회에서 많은 호평들을 받았고 예. 아주 명료하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전북과도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전 산업적으로 AI, 피지컬 AI에 대해서 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소명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내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종자 예산을 확보했고 급기야는 이제 에타멘제나 이런 것들 대규모 1조 원 예산을 물론 네 군데 대구 경북하고 영남 부산 영남 쪽하고 우리 전북 전남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군데 투여가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정동영 의원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한 고비를 지금 넘은 거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더 실행 과정 속에서 우리 전북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는 항상 그 전까지만 박지원 의원만 쳐다봤잖아요. 예. 왜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 우리 전북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탄이나 이런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가졌는데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극복 정동영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의원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개 의원들이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소신 있게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입장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한다면 성과를 내올 수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예. 여타의 의원들도 어떤 그런 자세, 자기 개인의 입신양변이나 어떤 정치적 미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존재감을 잃어가는 의원으로가 아니라 좀 생동하는 의원으로 가야 할 것 같고 예. 이천석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도 우리 인터뷰를 해갖고 뭐 지난달이었습니다. 공공 의료나 그 다음에 그 대광법 이런 것들 뭐 본인이 다 90% 했다고 흔들리쳤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방망이 딱 2번 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법제사법위원장. 예. 뭐 다른 뭐 안건 그것도 큰 안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 같고 우리 도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줬는데 이런 의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자, 전북에서 처음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로 제명과 탈당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초선부터 5선까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는 또 행정은 또 행정대로의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행정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김관영 도지사와 14개 시장 군수 크게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국가 전략 산업의 실종화 단지를 가져오는 사업 그리고 이제 하계 올림픽의 국내 후보 도시로서의 선정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해서 많은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러한 지적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제 선거일 텐데 도정부터 한번 이경재 의원님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관영 지사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상당히 역동적으로 행정을 해왔죠. 예. 특히 이제 기업 유치를 제일 모토로 내걸고 30대 기업을 다 순위를 하면서 2차 전지 산단 거기에 격격한 공을 세웠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도전 경성을 자세로 추진해서 그 성공을 거둔 것이 2036 올림픽 유치. 사실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죠. 사실은 그 서울과 경쟁해서 감히 뭐 원감생싱 서울과 경쟁이 되겠냐 이런 기류가 상당히 강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전략을 비수도권 연대랄지 여러 가지 전략을 특화해서 추진한 결과 서울을 이기고 전라북도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지가 결정이 될 걸로 이제 보고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다시 보면은 그 2029년 정도 아마 결정할 걸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관영 도정으로서는 상당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또 그런 만큼 다른 쪽에 이제 이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 거죠. 이제 다음에 이제 부닥쳐 있는 것들이 이걸 도민들한테 심판받는 기회가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김관영 지사도 또 뭐 전주완주 문제로 상당히 그 현장도 왔다 갔다 오고 또 부담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상대 라이벌로 놓고 볼 때는 좀 한긋지게 된 그런 국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 선거 때 경선에서 안호영 의원하고 김관영 지사가 붙어가지고 김관영 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안호영 의원도 상당히 의사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다크호스가 이제 김윤덕 의원 3선의 김윤덕 의원이었는데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문을 해서 김관영 지사 입장에는 상당히 한긋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장관이 이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돼요. 그럼 2월 말 늦어도 2월 말 정도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뭐 이제 9월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9, 10, 11, 2월까지는 한 6, 7개월밖에 장관 수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력 가지고
사퇴하고 나 지사 선거에 나가겠다. 이건 국민적 비판 대상에 올라갈 테고 특히 전북 도민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물론 개인의 의지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여론으로 볼 때는 그건 성사가 안 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한것진 그런 내는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이원택 민주당 도당 위원장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인데 출마설이 있군요. 예, 도당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김관영 의원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딱 2번이거든. 3번은 이제 도지사는 않을 작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음을 위해서 이제 이 출마할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김관영 지사가 상당히 한것진 상태에서 도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첫 시험대가 전주안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완강한 저항이 이제 부딪히는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또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권고를 할지 아니면 유보를 할지 이것도 지금 아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주시해서 봐야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실적을 옮겼다고 보거든요. 기업 유치를 할지 자전제를 할지 또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하자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도정에 대한 현실 또 지방선거 상황과 더불어서 익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원율 시장이 3선 연임으로 이제 제한이 걸려 있고 사선의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고 지역구가 됐습니다. 익산 선거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는 단체장이 이제 3선으로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 단체장과 관련된 선거가 상당히 격렬하게 그렇죠. 진행되었고 최근에 원광대학교 총학생 압수수색을 받았던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그 과정이 그 어떤 익산의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총학생회를 쉽게 말해 일종 핸들링이죠. 핸들링해서 행사에 동원하고 당원 모집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금품이 오고 간 어떤 그런 내용들이 뭐 확인된 게 아니라 그런 설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었다는 걸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양 진영들이 격렬하게 붙고 있는데 여기에 이춘석 의원이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해야죠.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스스로 탈당하고 물론 탈당해도 징계는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차피 식물 국회의원 됐거든요. 세금만 축낼 게 아니라 깨끗이 정계 은퇴하면서 사퇴를 하는 게 그래서 익산 사람들이 앞으로 2년, 3년을 쳐다봐야 하잖아요. 좀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어차피 이제 다시는 정치에 봉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깨끗이 은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익산시장도 내년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선량을 선출해내고 상처 입은 익산 시민들을 위로하는 게 그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런데 좀 약간 다른 생각이 있는 게요. 최근에 서울 분위기에서 김인덕 의원이 출마설들이 상당히 강하게 어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상식선에서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장관의 위치고 아파트 가격이랑 주택 가격 그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우리 진보 정부들이 어떤 몰락의 시작이 대부분 아파트 가격 폭등에서 시작된 거 그 부동산 투기를 못 잡아서 발생한 내용들이 크잖아요. 도덕적인 어떤 상실도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장관보다도 국토부 장관은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력쌓기용으로 이렇게 뭐 청와대 뭐 행정관 나갔다가 단체장 나간다 이런 걸로 돼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그게 아니어서 뭐 제가 조사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어서 정확한 내용들은 알 수 없지만 서울 주지의 기자라든지 서울 쪽의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그래요. 당사자한테 확인한 게 아니니까 뭐 여기서 무얼 말할 수 없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김인덕 의원이 출마를 않게 되면 이원택 의원이 과연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면 도당위원장이 관리자잖아요. 빨리 그 사표를 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아직도 그런 게 있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혜영 의원의 출마 호산을 확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변수가 전주안주 통합 문제인데 최근에 안혜영 의원이 육자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난 처음에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또 육회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육자회담을 했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아무리 통합 의지가 강하고 그러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통합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통과돼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 제정을 끝까지 안 해주면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에 안혜영 의원이 행자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주민투표 연기와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전주안주 통합의 어떤 부당성 익선까지 포함한 이런 것도 있는데 연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통합 투표가 지금 자꾸 뒤로 가고 있잖아요. 예. 원래 지금 정도는 8말 9초 얘기가 나왔었는데 9월 달에 해야 하거든요. 그다음 추석이고 이제 선거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통합 투표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왜냐하면 강력한 국회의원의 반대가 있으면 행자부에서 막 국회의원 반대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털고만 합시다. 네. 지방선거와 전주완주 통합의 어떤 상관성과 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연기설이 나왔잖아요. 근데 행안부 입장은 거점도시 육성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저렇게 갈등을 빚고 있고 대립하고 있으니 이 대목에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가는 게 맞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또 김관영, 안은영 입장에서는 김관영 지사는 공약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결이 되면은 어떤 타격도 많이 입을 것이고 안은영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지사를 나온 입장에서는 전주 시민 64만 명인데 이게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도움이 될지 그렇죠.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두 사람한테도 모두 그 뭐 겉으로는 반기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지만은 만족할 만한 그런 답안을 행안부가 지금 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놓고 말합시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광폭 행보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불편한 신내 또 기류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시점으로는 이제 오늘입니다만 전남 광주를 비롯해서 이제 고창으로 전주로 지금 현 녹음 시점에 아마 익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신당을 창당하면서 우리 전북에서는 45.54% 민주당보다도 더 지역구보다 비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이 전북 정치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대결 구도 속에서 판세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두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사면 복권 이후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특히 내년 9개월 뒤면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아마 더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들이 또 보는 주요 관점은 호남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조국 전 대표는 이건 인간적인 예의다. 사면 복권을 많이 도와주셨고 호소를 했던 분들에 대한 찾아뵙는 것이 도리다 해서 이제 그런 일 아니라고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뭐 그런 표현도 맞고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도 맞고 두 가지 다 겸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하죠. 시원하고 강한데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은 메시지가 하나 있고 적어도 의석수를 뭐 저감시키는 안 그리고 총선 때는 뭐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그런 추동력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제2의 정당이 되는 꿈까지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했고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적어도 이 선의의 경쟁 그런 구도를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 쭉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뭐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조국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합당은 언감생심이고 그건 뭐 아니, 이유가 없다.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바람이겠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상당히 그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를 몰아가는 그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규 대표님. 예, 그 예상과 다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연말설이라든지 내년 사면에 대해서. 설 그런 것들이 이야기됐었는데 그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사면복권 과정을 보면 정청래 당시 후보죠, 대표 후보. 그러니까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 청와대가 알아서 할 것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정부를 압박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그 쉽게 말하면 정무수석을 불러서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유튜버 방송이라고 하는가 뭔 방송이라고 해야죠. 김어준 그쪽에서 그 사면복권을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전체적인 모양새를 보면 어떤 친문진영 과거 친문진영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사면법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외신 기자들과 기자회견에서는 8.15 때는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조국 전 대표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이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차기 대선 후보급의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예. 되니까 또 상당한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개인적으로요. 뭐 조국 혁신당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도 어떤 변화와 역동성 어떤 줄 수 있는 내용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 흐름에서 나타나시 국민들은 좀 상당히 좀 의아한 어떤 내용들이 중도나 이런 층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그 사면복권을 최종 결정한 이재명 정부 어떤 여론조사 인기가 좀 떨어지는 10여 프로 이상 떨어지는 뭐 여론조사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 의식은 그 돼지고기라고 돼지고기 찌개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좀 비판적으로 뭐 조국 대표는 억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소고기 비싼 소고기집에서 실제 돼지고기 찌개만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파헤친 유권 인터넷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타나고 있듯이 약간의 어떤 입장에 있어도 간극이 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20, 30대의 어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 할 인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잠깐 동안의 어떤 비례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지만 이제는 후보들을 내놓고 검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고 예. 앞으로 9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 전북으로만 한다면 전북 지사에 조국 혁신당이 누가 나올 것인가, 전주시장에 누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군산, 익산 어떤 유력한 지역의 그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진짜 조국 혁신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검증이 되면서 되고 총선과 지방선거는 명확히 다르거든요. 특히 총선이라는 건 전국적인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묻지마로 막 찍잖아요.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정당을. 근데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선량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과연 지역의 어떤 밀착성이라든지 지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헌신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국적인 흐름과는 좀 상관없는 지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얼마나 공천하는가가 조국 혁신당의 미래와 연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의 정두성 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녹음 시점으로는 조국 전 대표가 현재 전주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익산 행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경로 중일까요? 지금 전북 도민일보하고 인터뷰 중입니다. 예. 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이후에 광폭 행보 속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분들께는 큰 이제 활로를 찾은 기분이고 또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정두상 위원장님, 우선 조국 전 대표의 이번 전남 광주 이어서 고창으로 전주로 익산의 이 방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남 광주 방문은 당연히 5.18 참배했고요. 전남 광주에서 카톨릭 광주 대교구장님을 비롯해서 광주 어머니에 등등이 사면복권에 많은 힘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고창 해리 책마을은 거기서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본인이 그 북토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창을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은 점점 불편해지는데 예. 너무 과도한 이번 행보는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중요한 것은 조국 그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만 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그 종족의 우리 4대 종관이라 부르는 종국의 수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종족의 인사들이 친서를 한 200장 정도 쓰셨어요. 예.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저희 당에서는 사법피해 노동자들 184명 이분들 사면 복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에서는. 조국 대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번에 조국 대표와 함께 노동자들 사법피해 당한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이 184명이 이루어졌는데 예. 그런 중요한 부분들 다 빠지고 조국 대표 얘기만 나와서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일단 사면 복권이 됐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우리 전북의 도민들께서 지난 총선 때 많은 지지를 했고 또 지방선거의 1대1 대결 구도 속에서 선택적 폭이 넓어진 부분 또 어떤 후보들을 과연 조국혁신당은 인물로 키우고 있나 또 어떤 후보들이 나올까 어떠한 인물이 지방선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그래도 하게 만들어 주신 당이 네네. 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라고 이제 보는데 예.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김영기 대표께서 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다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뭐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방선거는 지역에 밀착한 선량들 중심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저하고는 의견이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 광역의원, 전북 도의원 선거에서 22곳이 무투표 당선되었고요. 민주당이. 맞습니다. 예. 33곳이 기초의원은 33곳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선만 통과하면 선량이든 아니든 거의 당선되는 풍토를 가지고 온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호남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각성하고 긴장하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후보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전북 정치의 작은 혁신이 시작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는 여성과 청년, 정치 시민들을 중심으로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역 정치계에서 좋은 선량들 당연히 계시고 그 베테랑 그룹과 함께 정치 신인 그룹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할 텐데 아마 공천하신 걸 보시게 되면 예. 아 조국혁신당은 좀 다르구나 확실히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테고 무엇보다도 호남 정치 혁신, 전북 정치 혁신을 내걸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쟁한 정읍의 김민영 전 조업장이라든지 고창의 네. 유기상 전 군수 영입을 했습니다.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차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영입이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 후보들 가운데는 인물 가운데는 이제 정치학교를 통해서도 양성하고 있는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방송 전날까지가 아마 20강의 종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정치학교는 크게 두 과목인데요. 한 과목은 정치 철학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정치 철학, 우리 조선시대 후기의 민중사상사까지 10강 정도를 했고요. 예. 나머지 지방자치 실무 실습은 지방자치 관련된 모든 과목 10과목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권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난 4월에 그 담양 군수 선거를 할 때 담양군에 조국혁신당 당원이 60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양군에. 예. 당원 60명과 10,000명 넘는 당과의 싸움에서
저희 당이 뭐 신승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해서 첫 번째 지방자치장을 낸 그렇죠. 것처럼 예. 이번 전북 선거도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과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이번엔 김영기 우리 대표님 먼저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많은 살을 낼수록 무투표 당선은 없어지는 것이 일단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무투표 당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경쟁이 발생한다는 거고, 경쟁이 발생한다면 민주당도 공천을 호락호락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묻지마를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군의원 선거나 이제 시의원 선거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도의원 광역 선거는 거의 정당 바람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다 묻지마가 발생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네네. 실제 만만한 선거가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건 기초단체장, 뭐 광역단체장, 여기에 네. 어떤 적절한 후보를 내서 경쟁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분위기를 모아나가고 표를 모아나가야 그 본인들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훈품으로 구의원이나 군의원이나 시의원들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두 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완주 쪽에도 지금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더라. 완주, 익산 뭐 이런 네. 데는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전주는 안개 숙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임실도 뭐 이미 활동하는 사람이 예,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를 갖췄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전주하고 전라북도 지사 선거잖아요. 네네. 여기에 뭐 물론 우리 정도상 위원장이 익산이니까 익산도 뭐 나름대로 지금 어차피 지금 익산은 무주공산이니까 네. 현역이 이제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중요 접전 지역이라든지 중요 관심 네. 지역, 아니면 중요 거점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내는가가 전라북도 전체의 어떤 흐름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각을 좀 당연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때 묻은 정치인, 유명하지만 때 묻은 정치인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신선하고 젊은 정치인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이 발굴을 통해서 특히 이제 대도시는 아니지만 전주, 군산, 익산 정도는 발굴을 통해서 비록 승패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지라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께 어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랄 후보들이 등장해서 잘 싸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군 지역의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군데 정도는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예상합니까? 예, 승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와 전주시장 이 콤비를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분들이 계시면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김영기 대표님 질문의 핵심은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가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대결 구도를 보인다면 역시 도지사 후보와 전주시장 후보의 이 런닝메이트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이 나머지 14개 시군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아직은 후보가 없다, 추천을 해달라. 지금 조국 당원이 예.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되셨고 예. 11월 달에 당 대표가 되시면 예. 본격적으로 인재를 찾아 나설 겁니다. 예. 지금은 당을 추스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재를 안 찾고 있지만 조국 당원에게 예. 조국 당원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갖는 권한을 통해서 예. 인재를 찾게 알겠습니다. 되면 아마 당연히 자, 찾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도성 위원장님, 혹시 그 때 묻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잖아요. 예. 뭐 이게 좋은 때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인물이 없을 때는 이 때 묻은 정치인이 조국혁신당에서 뛰어보겠다라고 희망을 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역시 우리 혁신적인 인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차라리 공천을 안 하면 안 했지. 그 시민들이 보셨을 때 저 사람은 조국혁신당 후보에 맞지 않다. 예. 이렇게 하시는 후보는 저희가 모실 수가 없죠. 아, 그렇군요. 자, 네네. 이경재 의원님. 예. 이거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경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점검 차원에서 간단한 질문 드리고요. 네. 그 합당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부에서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황현선 네. 사무총장이 그건 뭐 고려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조국 전 대표께서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대표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국회 쪽으로 갈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참여할지 내부에서 의견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거 답변부터 먼저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예. 합당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합당은 주로 호남권 의원들께서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의 기득권 체제 안에서 조국혁신당을 합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소멸시키고자 하는 기존의 카르텔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합당 논의에 대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 완벽하게 말씀드리자면 연합정치 내에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적대적 공생관계, 적대적 기생관계의 정치 풍토를 바꾸는 것.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까지 전부 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로 가는 게 사실은 우리 당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당이 큰 당이든 적은 당이든 중요하지 않고 한국 정치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기득권 카르텔을 나눠먹는 방식의 정치를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 정치를 깨는 것이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당 말씀들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조국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국 당원 스스로가, 조국 원장 스스로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년에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어떤 경로든 뭐 출마를 하실 것은 확실합니다. 예. 하나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국 혁신당은 예컨대 민주당이랄지 국민의힘과는 좀 차별적으로 그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실험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네, 지금은 뭐 AI 시대이기도 하고 또 네. 대의제에 대한 어떤 환멸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네. 정책이랄지 후보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도입해가지고 전 당원들이 결정하고 내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은 네네. 못하고 국힘은 절대 못합니다.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네. 지난번 총선 때 12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는데 그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 네. 전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에 가서 앞자리에 먼저 세우지 않고 투표 결과로 인한 순위가 그 지난번 우리 비례대표 30명의 순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당원 투표나 국민 참여 투표를 통해서 후보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심사위에서는 자격을 다투고 당원 투표를 통해서 공천을 확정짓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자, 정도성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예.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네네.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이후에 발빠른 광폭 행보 우리 지역에서도 환영을 받고
많은 청년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남기고 갑니다. 네네.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고 보고 많은 네. 인재 영입과 더불어서 변화가 일어날 거로 봅니다. 아마 도지사 전주시장 후보와 같은 중책을 맡을 인물을 또 찾고 있는데 11월 아마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민주당과의 개결 구도지만 이것만큼은 민주당과 다르다. 이런 차이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를테면 전북 같은 경우에 전북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3가지 과제를 도민들과 상의해서 뽑은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해결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정당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에게 자기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 3가지를 전부 다 숙제로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3가지, 전주시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3가지, 혹은 평화동에서 시의원이 출마하시면 평화동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될 3가지, 이렇게 해서 이 반드시 해결돼야 될 3가지 과제들을 내고 이것을 해결해가는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온갖 것을 다 해결하는, 뭐 흔한 말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대기업 유치하겠다, 사실은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허황된 공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에 긴급하게 필요한 반드시 해결돼야 될 3가지를 걸고서 민주당과 경쟁하고자 합니다. 엉성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질문 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도성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질문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아직 뭐 지방선거가 많이 남아 있기에 다만 이경주 의원님, 정의당이나 특히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의당 진보당과 더불어서 이제 조국혁신당 어떤 구도가 펼쳐질지 큰 그림에서 보면 아마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다 내겠다고 하는 걸 보니 자치단체장에 있어서는 1대1 구도는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단체장 또 구도의 그 밖에 인물을 내겠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인물난이 가장 난제였는데 그것을 극복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도민 입장에서 유권자 입장에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역이 지금 민주당 독주 현상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지금 없단 말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도민 입장에서는 경쟁 시스템을 갖춰줘야 정치 서비스가 전라북도나 도민들한테 극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찍어주고도 후회하고 또 찍어주고 그 다음 선거가 끝나면은 이 국회의원이든 뭐 단체장들은 자기 뭐 속된 말로 마음대로 또 이 정치를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을 누구보다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쪽 호남 지역 사람들이 경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갖춰진다고 한다면은 정치 발전에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고창의 유기상 전 군수는 조국혁신당에 입당이 됐는데 모 지자체 전 군수나 민주당 출신이었던 전현직 단체장이나 전현직 도의원들은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입당이 안 된다면 그건 어떤 차이일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일까? 뭐 아까 때 묻은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때 묻은 정치인에 대한 그 관계, 각각의 입장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각각의 입장 차이. 그 아까 거론됐던 그 사람들도 과거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했던지 아니면 여기 단체장도 한 사람도 있네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때 묻은 정치인이 아니나요? 그러니까 그럼 이미지가 좀 깨끗했었다. 뭐 이 정도 내용인 것 같고 그런 건데 그건 이제 그 현재 조국 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구성 속에서의 어떤 그 네트워크상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판단하는 어떤 근거들이 저는 과거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과거 민주당에서 크게 선호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면은 소수파로 벌려가지고
한직을 맴돌았던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도 비슷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해보니 왜냐하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익산에서 거론되는 어떤 젊은 청년 옛날에 의원했던 분이죠. 이명택 전 의원 대변인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주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도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한 10여 년 이상 이미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때 묻은 사람이에요. 제 기준은. 근데 조국 혁신당 기준에서 이제 정치 신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했다고 해서 흔적이 있어서 꼭 때묻었느냐 이런 차이는 또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아서 이거 뭐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네, 거는 네. 쉽게 표현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든지 이러면 객관적 예. 기준이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플러스 과거 행적이라든지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안티를 걸면 그 기준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통과하고 힘 없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임기 중에 비리가 저지르고 구속된 사람도 선명하고 시켜갖고 출마를 시키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뭔 근거로 했냐? 그러면 힘, 파워와 가능성밖에 없고 당선 가능성. 그러니까 아직도 정당에서는 그 어떤 도덕성의 기준도 파워 아니면 네트워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립해야 좀 더 시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정도상 위원장이요 자치단체장에서 네. 몇 곳 승리 예상했죠? 네 곳. 네 곳. 네 군데. 네 군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뭐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목표는 크게 둬야 네. 되겠죠. 그리고 가능성 있다고 이제 보는 측면이 네 군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가장 난제가 인물 확보인데 예. 인물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아웃라인을 아까 이 얘기한 것 같아요. 때묻은 사람은 안 되고 또 신인 발굴해서 영입을 하겠다 이건데 때묻은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연령 비연령 그런 인물 영입이 아니고 적어도 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 영입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중앙당이면 중앙당, 뭐 도당이면 도당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히 된 사람들이 이제 경선벽을 뚫고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은 괜찮고 참 역량 있는 분인데 경선벽을 뚫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마 적극적으로 영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진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경쟁이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14개 시장군수 도지사 해서 그런 리스트업을 아마 했을 거예요. 정상 예. 도당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하. 그래서 그걸 보고 네 군데 정도는 승산이 있다 아까 얘기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발굴하고 또는 기성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있을 것 같은 사람. 예, 네. 또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경선벽을 높은 그 경선벽을 뚫지 못하고 좌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추려서 또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추려서 내세울 예.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경쟁력 있는 분이 4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경선 해야 될 것 날짜가 같습니다. 다가오고 선거가 임박하면 혹시 민주당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거나 민주당의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바람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 전북 호남에서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인데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구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공천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하니까 바로 탈당하고 조국당으로 나가고 유명한 표를 얻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저는 호남이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호남에서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민주당 안에서 기존 국회의원 중심의 기득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성이 많이 나타나면 예. 거기에서 불합리한 느낀 사람들이 탈당해서 좀 조국당으로 가서 유력한 어떤 후보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 유권자들도 변심이 아니라 뭐 정말 억울해서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긍정성들이 많아지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정치는 사람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지나봐야 예. 그 조국 혁신당이 인재들을 영입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하는가 그래서 안 되면 또 이제 예. 또 중요한 사람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는 조국의 행보다 하고 봅니다. 조국이 그 쉽게 말하면 조국 전 대표? 예, 조국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예.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선도성을 가지면서 리드를 해나가느냐 안 하느냐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내년 6월 3일이면 우리 유권자가 우리 손으로 뽑는 9번째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는
건강한 경쟁을 한번 볼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유권자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이렇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연수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